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에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장마가 시작되어서 더위 속에서도 추위와 습함을 느끼는 중에 있으나 우리의 몸을 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박상민 울산 출퇴근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안이 주어도 빗길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산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모두 집에 무사히 귀가하게 하시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풍성한 목욕물로 샤워할 수 있게 해주시며 평안한 잠자리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세워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과 지혜와 독서의 습관을 잘 길러 주안이 주호가 하나님의 믿음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안이 주호가 맡은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와 말의 지혜와 행동의 지혜를 주관하여 주셔서 지금 이 유년 시절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다듬어 주시고 성인이 되어서는 필요한 인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놀아나지 아니하며 아름답고 호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놀아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주안이 주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인지도 모르고 저게 아름다워서 저게 즐거워져 보여서 저게 재밌어 보여서 하나님 호기심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안이 주호가 잘 분별하여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이 주호 건강하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장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 창세기 39장. 저길 봐요. 요셉이 걸어가고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가고 있네요. 요셉을 묶은 밧줄은 낙타에게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아주 멀고 먼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낯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때 요셉은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답니다. 하지만 매정한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 척 했어요.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면 언제 다시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있을까요? 귀여운 동생 베냐민은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외국 상인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요셉은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밑에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파라오의 군인 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마침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던 참이었죠. 그때 요셉을 보게 된 거죠. 첫눈에 요셉이 아주 튼튼한 청년인 것을 알아봤어요. 게다가 요셉은 아주 총명해 보였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 돈을 내고 요셉을 샀어요. 지금까지 요셉을 묶었던 밧줄이 드디어 풀렸어요. 이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은 온 힘을 다해서 일했어요. 보디발 장군도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칭찬하면서 요셉에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얼마 후 요셉은 모든 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렸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실패하거나 안 되는 일이 없었죠. 정원에 있는 꽃들은 예쁜 꽃을 활짝 피웠고 밭에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소들은 맛있는 우유를 많이 만들었죠. 게다가 소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그 까닭을 알아챘죠.
자기 집에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요셉 때문이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알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말했죠. 만약 네가 집에 없을 때는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네가 모든 일을 책임지도록 해라. 내가 모든 종을 맡아서 일을 시키도록 해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아주 잘생겼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것처럼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을 요셉에게 직접 하기도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 남편이 집을 비우면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그때 나와 같이 있어 주겠어?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계속 따라다니며 졸졸 쫄랐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요셉이 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디발 장군은 마침 집을 비우고 없었지요.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시 요셉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 나와 같이 있어줘. 난 너가 정말 좋단 말이야. 그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껴안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붙잡아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찌나 힘이 센지. 하는 수 없이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주랭랑을 쳐서 빠져나갔어요. 처음에 요셉을 아주 좋아했던 보디발 장군 아내는 그 순간 요셉에게 마구 화를 냈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같이 써달라고 얘기했다고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요셉이 날 힘들게 해. 다른 종들이 그 소리에 놀라 뛰어왔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손에 든 것을 봤어요. 많이 무슨 일이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무슨 말을 꾸며냈는지 아세요? 아니 글쎄 내가 이 방에 혼자 있는데 요셉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나랑 같이 있겠다며. 난 보디발 장군과 결혼한 몸인데 요셉이 나를 껴안으려고 하는 거 있지? 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요셉은 도망가 버렸어. 여길 봐. 자기 옷까지 여기다 버려두고 갔으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남편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다시 했어요.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을 믿었죠.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불처럼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도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겠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요셉은 아주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며 슬픔을 견뎠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을 빼지 마라.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을 빼 보여주지 말거라. 칼집만 보여주는 거야. 칼자루에 내 손이 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걸로 족하단다. 내 손가락들이 칼집에 꽂혀 있는 칼자루를 힘주어 움켜진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칼을 꺼내어 너의 칼이 무딘 칼날을 가졌는지 날카로운 칼날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거라. 칼집에서 칼을 들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난다. 칼날이 없더라도 칼집에 꽂혀있는 칼자루는 날카로운 칼이나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더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불러일으킨단다. 아빠는 말한다. 칼집에 꽂혀있는 칼을 빼지 마라. 내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대에게 들키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다음, 의도를 숨겨라. 사람들이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게 하거라. 언제나 약간의 베일 뒤에 숨어 있어야 한단다. 모든 패를 뒤집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할 순 없지. 내 패를 숨겼을 때의 승률이 절반이라면 너의 패를 보여줬을 때의 승률은 0이란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단다.
아빠는 말한다. 너의 의도를 상대에게 알리지 마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얕고 넓은 지식은 이미 세상에 널렸단다. 아니, 깊은 지식 또한 이미 세상에 널렸지. 아주 어려운 단어와 개념도 단지 몇 초 만에 그 뜻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 깊고 좁은 지식에 힘쓰거라. 인터넷으로 알기 힘든 그런 깊은 지식에 맛을 들이고 그것을 깊이 파거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에 깊이 있는 소유자가 되거라. 아빠는 말한다. 한 가지에 깊숙이 집중해라. 위풍당당 고사성어 자신만만. 외투 속 속수무책. 묵을 속자, 손 숫자, 없을 무자, 책략 책자, 어쩔 도리가 없이 꼼짝 못함을 속수무책이라고 해요. 처음 산 외투를 빼앗긴 아카키 예비치.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관청에 아카키 예비치라는 50세가 넘는 관원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관청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를 보기 좋게 옮겨 쓰는 일을 하며 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퇴근을 하던 아카키 예비치는 갑자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지? 외투에 뭔가 문제가 있나? 집으로 돌아온 아카키 예비치는 자신의 외투를 살펴봤어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외투는 천이 다른 데로 달아 속이 훤히 비칠 지경이었죠. 사실 아카키 예비치의 외투는 다른 관원들 사이에서 놀림감이었어요. 외투가 아니라 천사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안 되겠어. 아무래도 새 외투를 사야겠어.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쩌지? 그날 이후 아카키 예비치의 눈앞에 새 외투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생전 처음으로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는 그동안 모은 저금과 석 달 동안 먹는 걸 줄여 모은 돈을 합쳐 새 외투를 맞추기로 했어요. 2주일이 지난 뒤 드디어 새 외투가 아카키 예비치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는 새 외투를 입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외투보다 멋지구나. 아카키 예비치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관청에 출근을 했어요. 그가 천사기를 벗고 새 외투를 구입했다는 소문은 금세 관청 전체에 퍼졌죠. 모두들 아카키 예비치에게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죠. 심지어 부과장은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오늘 아카키 예비치가 새 외투를 산 기념으로 우리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지. 모두들 참석하게나. 아카키 예비치는 파티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술도 몇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거리는 하나도 춥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불안당들이 다가왔어요. 어라, 이거 내 외투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이건 제 외투입니다. 시끄러워 이놈아. 네 외투 내놔. 불안당들은 아가키에비치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를 쓰러뜨리더니 외투를 벗겨 도망쳐버렸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이 꼼짝 못해서 외투를 빼앗긴 아카키에비치는 멍하니 읊조렸어요. 내 외투, 내 외투. 아가키에비치는 한참이나 추운 겨울바람에 시달리며 자신의 외투를 찾아다녔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아카키에비치는 고열에 시달리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그가 살던 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밤마다 아카키에비치의 유령이 나타나 사람들의 외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였어요.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외투를 찾아 헤맸던 거예요. 고전 속 지혜 배우기.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에 든 외투를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아카키에비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카키에비치가 러시아에 살았으니까 러시아가 겨울이 엄청 춥거든. 그래서 엄청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알코올을 다른 술보다 엄청 많이 넣은 곤약이나 칵테일이란다. 그런 아주 독한 술들을 마시고 잠을 잤대. 그래야지 몸에 열이 나서 얼어 죽지 않았대. 고전 기필기. 소심해서 슬픈 작가 니콜라이 고골. 외투를 쓴 작가 니콜라이 고골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훌륭한 작가로 이름이 높아요. 그런데 고골의 삶이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에비치처럼 소심한 그 자체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829년 고골이 야심차게 낸 첫 시집은 고작 250부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많은 악평까지 들렸죠.
크게 상심한 고골은 자신의 시집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이후 몇 번의 단편 소설이 인정받으며 작가의 길을 접어들었죠. 그중 고골의 소심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골은 잠시 공무원 생활을 했던 때의 기억을 살려 감찰관이라는 희곡을 썼어요. 그 작품은 영국으로 공연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부패한 러시아 지도층을 잘 풍자했다면서요. 하지만 정작 고골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혹시 자기 작품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 고골은 감찰관의 줄거리가 위대한 선배 작가인 푸시킨에게 서 나왔다며 공을 돌리기까지 했죠. 자기 작품을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부정할 정도로 겁먹었던 거죠. 그 이후 고골은 사회 풍자적인 작품을 쓰는 걸 그만두고 세상에 순응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골을 지지하던 독자들은 실망해서 그의 곁을 떠나버리죠. 결국 고골은 홀로 살아가다가 갑작스레 숨을 거뒀어요. 고골은 우크라이나 태생이지만 러시아에서 살다 숨을 거뒀어요. 그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고골이 자기 나라의 대표 작가라며 싸움을 벌이고 있대요. 하늘나라에 간 고골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키키에비치처럼 유령으로 나타나 그만 싸우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속담 이 100개라도 깨어야 보배.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역사 초나라의 굴원. 중국의 초나라에 굴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굴원은 충성스럽고 바른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초나라 왕은 굴원을 아주 아꼈답니다. 당시 중국에 7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전쟁을 하고 누구와 한편을 해야 하는지 하룻밤 사이에도 계속 뒤바뀌곤 했어요. 굴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에게 많은 조언을 했어요. 그런 굴원을 왕이 항상 칭찬하고 믿어주자 다른 대신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야, 또 굴원의 말만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게 말이야. 굴원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밉상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던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초나라와 평화조약을 맺고 싶다며 초나라 왕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했답니다. 폐하, 절대 진나라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구런이 왕에게 간곡히 구했어요. 하지만 막내 왕자인 자라는 구런의 의견을 반대했어요. 아마마, 진나라와 힘을 합칠 좋은 기회옵니다. 구런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초나라의 왕은 막내 왕자의 말을 듣고 진나라로 갔어요. 하지만 왕이 진나라로 들어서자 진나라 병사들이 일행을 포위했어요. 왕은 다시 초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초나라는 들어라.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바치면 너희 왕을 돌려주겠다. 초나라 왕자들과 대신들은 진나라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왕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땅을 함부로 떼어줄 수 없어서 요구를 거절했어요. 결국 초나라 왕은 진나라에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첫째 왕자가 초나라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막내 왕자는 재상이 되었고요. 구런은 막내 왕자 때문에 선왕이 죽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은 구런이었죠. 구런을 도와주는 대신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두 새로운 왕과 재상의 곁에서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결국 구런은 병나강이 흐르는 곳으로 유배를 왔어요. 억울한 마당에 강가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어쩌다 내가 이리 됐는고. 세상에는 더러운 자들로 가득하고 나만 홀로 깨끗하구나. 모두가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 있도다. 그래서 난 추방당했구나. 구런은 스스로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후세 사람들은 구런의 죽음을 두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신을 먹지 않도록 대나무 강주리에 담긴 쌀을 강물에 뿌려주었대요. 구런이 살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서로 중국을 통일하려는 욕심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한 나라 안에서도 대신들 간에 분쟁이 잦았고요.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런은 너무 외로웠어요. 구런의 뜻을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동지가 없었던 것이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라는 말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없는 청렴결백한 구런의 곁에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들만 있었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양만춘의 안시성 싸움. 영양왕 29년, 즉 618년, 고구려를 괴롭히다가 되려 큰 피해를 입은 수나라가 망하고 이연이 당나라를 세워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9월에 영양왕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를 이어 영양왕의 동생인 건무가 고구려 27대 임금 영유왕으로 즉위했어요. 마치 수나라가 망했으니 국경 방비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구나. 마마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당나라의 태조는 야심이 큰 인물이니 기회만 생긴다면 우리를 칠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 지금 골치 아픈 존재는 남쪽에서 계속 까불고 있는 당나라와 백제다. 일단은 당나라와 친해져야 해.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여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무튼 우리가 신라를 쳐서 남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당나라와의 싸움도 쉽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영유왕은 당나라와 친화 정책을 펼치며 도교를 수입하는 등 외교적 안정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고구려에 쳐들어올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하지 마라. 이제 집에 간다. 너무 좋다.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시 당나라로 보내줬어요. 그러나 영유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았어요. 대왕마마 어째서 당나라와 하친을 하려 하십니까? 여기서 하친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에요. 지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혼탁합니다. 이를 기회로 저들을 쳐서 국력을 키우면 앞으로 당나라는 고구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싸우기 싫다. 걔네들 땅은 너무 넓어서 겁난다고. 그냥 친하게 지낼래. 마마. 영유왕이 그렇게 화친 정책을 펼치며 안정을 도모하는 동안 당 태초 아들 이세민은 군벌 세력을 정리하여 혼란스러웠던 초기의 불안정한 국면을 바로잡았어요. 고구려는 기회를 놓친 것이었죠. 하다못해 백제와 신라도 치십시오. 이 와중에 평화외교가 웬 말입니까? 아유 몰라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고 좋잖아. 마마 당나라가 안정되고 있으니 고구려를 칠 것입니다. 영유왕 9년 즉 626년 고구려는 또다시 천공 같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마마 신 을지문덕이옵니다. 당 태초의 아들 이세민이 태자와 동생을 죽인 뒤 아버지마저 위협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혼란하니 이것은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당나라를 공격하면 자네공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인기를 얻을 테니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마마, 제게 그런 사심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기서 사심은 바르지 아니한 간사스러운 마음을 뜻해요. 결국 영유왕은 온건파의 반대로 을지문덕을 위시한 강경파의 뜻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당 태종은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았어요. 이제부터가 큰일이네. 당나라는 언젠가는 고구려를 침략할 것이야. 나는 이제 너무 늙었으니 앞으로는 영계소문 자네 같은 인재가 헤쳐나가 주길 바라네. 을지문덕 장군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고구려의 기상을 널치겠습니다. 영유왕 24년 즉 641년 당나라에 대한 왕의 아부가 극에 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좋지 않느냐. 내가 태자를 당나라에 보내면 황제도 고구려에 딴 마음이 없음을 알고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작작 좀 하십시오. 우리 고구려가 당나라의 속국입니까? 대체 왜 태자마마를 본무로 보내야 합니까? 시끄럽다 영계소문.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네가 왜 끼어들어? 광개도 대왕께서 천하에 고구려의 이름을 떨친 이래 이런 치욕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나라 정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도 부족하여 이제 알아서 기어가는 겁니까? 그러고는 왕이십니까? 이놈이 임금한테 막 대드네. 안되겠다. 을지문덕보다 더 위험한 녀석이 영계소문이었다. 내가 안전하려면 이놈을 변방으로 쫓아버려야 해. 영계소문은 지금 그 북변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곳에 가서 그곳을 감독하거라. 영유왕 25년 즉 642년에 왕이 영계소문을 변방으로 쫓아내려 했다. 그러자 영계소문은 10월에 왕과 그 추종자들을 초청한 뒤 단숨에 해치우고 정권을 잡았다. 그대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당나라의 국가 기밀인 보격도를 바치고 선왕께서 수나라를 물리친 기념으로 세운 탑을 무너뜨린 자가 어찌 고구려의 왕인가. 지금 당장 목을 내어 놓아라. 봉역도는 흙을 쌓아 올려 나타낸 나라 간의 경계를 그린 지도예요. 영계소문은 영유왕의 아우인 태양의 아들 장을 왕으로 옹림했어요. 이가 곧 고구려 28대 임금이자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었어요. 이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망리지. 당나라의 황제가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에게 아부하던 왕이 죽었으니 고구려를 두려워하여 어쨌든 제압하려 들 것입니다. 여기서 제압은 위력이나 위험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럼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요. 마마, 당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신라를 건들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신라를 쳐서 옛 땅을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수 유역의 땅. 우리가 신라와 싸워서 세력을 넓히는 한 당나라는 반드시 저들어옵니다. 이 연개 소문이 책임을 지고 저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래. 대망리지만 믿겠소. 보자왕 4년 즉 645년 여름에 당 태종은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침략. 계모성과 사비성, 신성을 함락시키고 요동성까지 마저 지나갔어요. 나한테 잘해줬던 왕을 신하가 죽이다니. 당나라는 그런 배약한 짓을 곱게 넘어가 줄 수 없느니라. 각오해라 연개소문. 여기서 패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을 뜻해요. 황제 폐하, 저곳 안시성에는 4만의 군사가 10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쉽구나. 저곳만 깨뜨리면 평양성은 순식간에 우리 것이 된다. 폐하, 저 안시성 성주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연개소문도 어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그래봤자 일개 성주에 불과한데 우리를 무슨 수로 막아. 자, 쳐라. 안시성 따위는 단숨에 해쳐버리고 평양성까지 바로 진격하라. 와, 드득드득, 핑핑핑핑. 아니 이건 좀 아니다. 무슨 화살이 이만큼 날아오냐. 일단 후퇴. 와, 다다다다다다. 안시성주 양만춘. 어디 덤벼봐라 당나라 놈들. 채 만만치 않군. 어디 언제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한편 평양성에서는 이런 큰일 났군. 당나라 군사들이 곧 이곳으로 올 것이 아니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시성에는 양만춘이 성주로 있으니까요. 양만춘 성주는 연개소문 대망리지를 크게 반대하는 인물인데 어째서 그를 두두나오. 그건 양만춘 이 자식이 내가 마마를 옹립하는 걸 반대하기에 따끔하게 혼 좀 내주러 갔었는데 오히려 나를 깨부셨지 뭡니까. 이 천하의 연개소문을 이길 정도면 분명히 당나라도 막아낼 것입니다. 결국 그대가 잘났다는 얘기고요. 정말로 안시성주 양만춘은 끊임없는 당나라 군사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당태종을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대체 뭐하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저까 성 하나 점령 못하고 어쩌자는 거야. 하지만 성벽이 높은 것을 이용해 끊임없이 막고 있으니 저희들도 별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의 성벽이 높아서 문제라면 지금 곧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저들보다 더 높은 흑산을 쌓아라. 겨울이 오기 전에 고구려를 끝장내야 한다고. 급기야 당나라의 안시성 앞에 흙을 쌓기 시작하자 안시성의 병사는 양춘만에게 급히 보고를 했어요. 성주님, 저들이 우리 성 앞에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우리는 더 높이 쌓자. 간단하군요. 2월이 지나자 당나라군은 드디어 안시성보다 높은 산을 만들게 되었고 이때 안시성도 그에 대비하여 성책을 높게 쌓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성책은 성에 둘러싸인 울타리예요. 당태종은 이에 아랑곳 않고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마침 흑산의 일부가 안시성의 벽과 함께 무너졌어요. 양만춘은 이것을 이용하여 역습을 감행하여 당나라군이 쌓은 흑산마저 빼앗아 버렸어요. 이거 미치겠구나. 겨울이 오고 있단 말이다. 겨울이. 군사들이 모두 여름 복장인데다 군량까지 떨어져 가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다. 폐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 때문에 오지 못했던 해상의 보급 선단이 곧 도착할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휴,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군. 아참, 그 얘기 들으니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 보급 선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고구려 수군한테 공격받아서 전멸했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이 주변에 연개소문의 지원군이 진영을 갖춰놓은 상태라는 정보도. 이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요택을 건너서라도 빨리 철군하자. 여기서 요택은 랴오허강 일대의 늪지대로 약 80km에 달하는 곳이에요. 물입니다. 폐하. 고구려군이 요택을 막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물이 아직 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이구, 우린 이제 정말 죽었다. 결국 태종은 늪이나 다름없는 요택을 통해 철군을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안시성주 양만춘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대대적인 공격을 펼쳤다. 안시성의 싸움으로 인하여 당태종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하게 되었다. 또한 당 태종은 이곳에서 한쪽 눈을 잃는 수모를 겪었다. 으악 내 눈 퓨퓨퓨 폐하. 오랜만에 앉아보는 왕실의 의자로구나. 돌아와서 기쁘다. 혹시나 오해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나는 안시성주가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운 것이 가상하여 비단 백피를 하사하고 돌아왔느니라. 정말로요? 창피해서 변명하시는 거 아니죠? 저런 발칙한 놈을 매우 차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후후. 오늘 여기까지. 80일간의 세계 일주 13번째 이야기 파스파르투. 행운은 담대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다. 대담한 계획이었던 온갖 어려움이 가득하고 아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파스파르투의 주인인 포그씨가 인도 부인을 구하러 가는 상황이에요. 왠지 포그씨가 이 인도 부인을 구해주면서 서로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담한 계획이었어요. 온갖 어려움이 가득하고 아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목숨을 걸어야 했죠. 아니 목숨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적어도 자유를 잃을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여행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었죠. 하지만 포그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든든한 후원자 프란시스 크로마티 경도 있었거든요. 파스파르투야 물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주인의 계획에 잔뜩 흥분하기까지 했죠. 파스파르투는 포그씨의 차가운 겉모습 아래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느꼈어요. 주인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제 길잡이만 남았어요. 그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인도인들은 지지하지 않을까요? 길잡이에게 협력을 바랄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중립은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죠. 크로마티경이 터놓고 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길잡이가 대답했죠. 장군님, 전 바르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바르시죠. 저도 돕겠습니다. 포구시가 대답했어요. 좋소. 파르시 길잡이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혹시 붙잡히게 되면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구시가 대답했죠. 알겠네. 내 생각엔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행동을 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군. 길잡이가 말했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착한 인도인은 젊은 여인에 대해 몇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파르시인 그녀는 bombay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어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죠. bombay에서 철저히 영국식 교육을 받아서 그 예절과 교양을 보면 유럽인이라고 여길 정도였대요. 여인의 이름은 아우다였어요. 부모가 죽고 나서 그녀는 분델칸트의 늙은 영주와 억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석 달 뒤 가부가 되었죠.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도망쳤지만 곧 다시 잡혀왔어요. 여자가 죽기를 바란 영주의 가족들이 강제로 화장을 시키기로 했고 그녀는 그 운명에 벗어나기 힘들어 보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포구씨와 일행은 더욱 결심을 굳혔죠. 길잡이가 코끼리를 몰아 팔라지 사원 가까이 최대한 접근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아 얘들아? 인도에서는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남자가 죽잖아. 그러면은 아내까지 같이 죽여서 묻어.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이야기 속 주인공 포그씨가 이 죽게 된 여인을 구하러 가는 거야. 이야기를 듣고 난 포그씨와 일행은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길잡이가 코끼리를 몰아 필라지 사원 가까이 최대한 접근하기로 했어요. 30분 뒤에 일행은 들키지 않도록 사원에서 500걸음 정도 떨어진 풀숲에 몸을 숨겼어요. 광신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곳까지 생생하게 들렸죠. 그들은 제문이 될 여인이 있는 곳까지 갈 방법을 논의했어요. 사원의 구조를 알고 있는 길잡이는 분명 여인이 사원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모두 마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할까요? 사원 앞에 서서 직접 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안에 여인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날이 밝으면 이미 그녀는 재단에 올라가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구해낼 방법이 없을 거예요. 포구씨와 일행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6시쯤 어스름이 깔리자 사원 주변은 정찰해 보기로 했어요. 탁발 수도승들의 외침소리도 잦아들었어요. 다들 인도의 관습대로 대마초를
우린 물에 아편액을 섞어 만든 항이라는 차를 마시고 취한 것이었죠. 어쩌면 사원까지 숨어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길잡이가 포그씨, 프랜시스 크로마티경 그리고 파스파르트를 이끌고 소리 없이 숲을 헤치며 갔어요. 10분 동안 나무가지 아래를 살금살금 걸어가자 작은 시냇물이 나왔어요. 그곳에 새 막대에 송진을 바른 횃불이 타고 있었고 장작더미도 보였어요. 귀한 백단나무에 향유를 뿌린 것이었지요. 장작더미 꼭대기에는 역시 향유를 뿌린 영주의 시체가 아내와 함께 불태워지길 기다리며 누워 있었어요. 100걸음쯤 떨어진 곳에 사원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나무 꼭대기를 뚫고 솟아오른 뾰족한 탑들이 보였어요. 길잡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자, 가시죠. 그는 일행을 이끌고 더 한층 조심스럽게 길게 자란 풀숲을 소리 없이 지나갔어요. 그야말로 사방이 고요했고 나무가지 사이를 오가는 잔잔한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길잡이가 숲속 빈터의 끝자락에 멈춰섰어요. 송진 횃불 몇 개가 밝혀져 있었어요. 마약에 취해 고운이 잠든 무리들이 바닥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흡사 시체가 뒹구는 전쟁터 같았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한데 섞여 있었고 취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자도 있었어요. 뒤쪽으로 울창한 나무숲 사이에 솟은 필라지 사원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칼집 없는 칼을 찬 무장 호위병들이 그름나는 횃불을 들고 문 앞으로 가며 지키고 있었어요. 길잡이는 몹시 낙심했지요. 아마도 사원 안에서는 승려들이 자지 않고 지키고 있을 거예요. 길잡이는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는 일행을 데리고 돌아 나왔어요.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크로마티경 역시 이쪽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이 말했어요. 좀 기다려봅시다. 아직 8시밖에 안 됐으니 기다리면 호위병들이 잠들 수도 있잖소. 파르시 길잡이가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필리어스 포그와 그 일행은 나무 밑에 다리를 뻗고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어찌나 더디 가는지 길잡이는 이따금 숲 가장자리로 가서 상황을 살폈어요. 영주의 호위병들은 여전히 횃불을 밝히고 지키고 있었고 사원의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렇게 자정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사원 밖에는 여전히 호위병들이 서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잠들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호위병들은 항차를 마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사원의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면 사원 안에 있는 승려들이 입구에 호위병들처럼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알아야 했죠. 마지막으로 의논한 후 길잡이가 시작하자고 했어요. 나머지 세 사람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한참 돌아 사원 뒤쪽으로 갔어요. 12시 반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사원 뒷벽에 도착했죠. 이쪽에는 호위병이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문이나 창문 하나도 없는 건 역시 사실이었어요. 어둠이 짙은 밤이었죠. 구름에 쌓인 하얀 달이 지평선 위에 낮게 떠 있었어요. 그나마도 키 큰 나무들이 가리는 바람에 어둠은 더 짙었죠. 벽까지 왔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벽에 구멍을 내야 했죠. 필리어스 포그와 그 일행은 도구라고는 주머니 칼밖에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벽은 벽돌과 나무로 되어 있어서 구멍을 뚫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 벽돌 하나를 뜯어내고 나면 다른 벽돌을 쉽게 빼낼 수 있는 것 같았죠. 일행은 되도록 소리를 줄이며 일을 했어요. 60cm 정도의 구멍을 내기 위해 한쪽에서는 길잡이, 반대쪽에선 파스파르투가 벽돌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일이 진척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원 안에서 외침소리가 터져나왔고 곧 바깥에서 응수하는 외침소리가 들렸어요. 파스파르투의 길잡이가 손을 멈추었죠. 경계령이 내려진 걸까요? 그렇다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필리어스 포그, 프랜시스 크로마티경과 함께 민첩하게 몸을 숨겼어요. 모두들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혹시 경계령이라도 해제되기를 기다리기도 했죠. 그리고 나면 다른 일을 시작할 것이죠. 그러나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위병이 사원 뒤쪽까지 와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이제 벽에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됐어요. 하던 일이 중단되었을 때 네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제대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여인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다며 어떻게 구해낸단 말인가. 크로마티경은 주먹을 불끈 물어뜯었어요. 파스파르투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길잡이가 힘들게 말려야 했죠. 냉정한 포그씨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크로마티경이 나지막하게 물었죠.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길잡이가 말했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포그씨가 말했어요. 기다려요. 내일 정오전에만 알라하바드에 도착하면 됩니다.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이 물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몇 시간 후면 동이 틀 테고 그러면 지금은 행운이 우리를 저버렸지만 가장 좋은 순간에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크로마티경은 필리어스 포그의 눈빛에서 속마음을 읽어내고 싶었어요. 이 냉정한 영국인은 도대체 어쩔 작정인 걸까? 설마 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여자한테 달려들어 최영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데려오겠다는 걸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남자가 그 정도로 미치진 않았을 것이니까요. 어쨌든 크로마티경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광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길잡이는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는 안 된다며 일행을 숲의 빈터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나무 덤불에 몸을 숨긴 채로 잠든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었죠. 그중 나무가지에 걸터앉은 파스파르트는 처음엔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다가 뇌리에 박혀버린 한 가지 생각을 곱씹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중얼댔지만 지금은 안 될 건 또 뭐 있어?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죠. 더구나 저런 무지막지한 놈들은 상대하자면 하고 되뇌었죠. 말없이 속으로 생각하던 파스파르투는 이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낮은 나무가지 하나가 땅 쪽으로 구부러진 것을 보고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여 그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사방이 조금씩 희미해지면서 날이 밝고 있을 쯤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두웠어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잠들어있던 무리가 깨어나 부활하는 것 같았어요. 무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다시 목소리가 둥둥둥 울렸어요. 노랫소리와 고함소리도 터져나왔죠. 불행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정말로 사원의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왔죠. 포그씨와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은 그 빛 아래 젊은 여인이 승려 2명에게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놀라운 본능으로 몽롱한 아편 기운을 떨치려 애썼고 승려들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요. 크로마티경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경련하듯 필리아스 포그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포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때 무리가 다시 북쪽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다시 대마 연기를 쐬고 정신을 잃은 채로 성가를 부르며 호위하는 탁발 수도승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필리어스 포그와 그 동료들은 군중 맨 끝에 기어 따라갔어요. 2분 뒤 그들은 냇가로 왔고 장작더미에서 쉰 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섰어요. 어슬만 빛 속에서 장작 위 죽은 남편 곁에 꼼짝 않고 늘어져 있는 희생자의 모습이 보였죠. 이어 횃불 하나가 다가왔고 기름을 먹은 장작은 바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후두두두두. 무모한 용기에 휩싸인 필리어스 보우가 장작더미로 뛰어들려고 했고 프랜시스 크로마티경과 길잡이가 그를 붙들었어요. 필리어스 보그는 두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노시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죠. 사방에서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늙은 영주가 죽지 않았던 것이죠. 꽝! 그는 유령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젊은 여인의 팔에 안고 장작더미 아래로 내려왔어요. 와! 주위를 소용돌이처럼 감싸고 있는 연기 때문에 그 모습은 흡사 귀신처럼 보였어요. 아니, 죽었던 늙은 영주가 살아나다니. 탁발수도승, 호위병, 승려 모두가 겁에 질려 땅바닥에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어 기적을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힘센 팔에 안긴 여인은 의식 없이 축 늘어져서 무게조차 없어 보였어요. 포그시아 프란시스 크로마티경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길잡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파스파르트 역시 겁에 질려 있을 터였죠. 그때 죽음에서 나타난 영주가 포그시아 프란시스 크로마티경에게 다가오더니 재빨리 말했어요. 도망쳐요. 연기가 짙은 틈을 타서 파스파르트가 장작더미로 뛰어 올라갔던 것이죠. 그는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아 어두운 틈을 이용해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무척이나 대담한 연기로 모두를 벌벌 떨게 해놓고 그 사이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네 사람은 즉시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고 그들을 태운 코끼리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어요. 이내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고 총알 한 발이 필리어스 포그의 모자를 빵 하고 뚫고 지나간 것을 보면 인도인들이 속임수를 알아차린 게 분명했어요. 장작더미가 타오르면서 위에 놓여있던 늙은 영주 시신이 나타난 것이죠. 겁에 질렸던 승려들은 정신을 차리고 여자가 납치되었음을 깨달았죠. 아, 그러니까 그 늙은 영주는 죽어 있는데 그 영주를 모닥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안 보이게 그 위에 누워 있었던 거야. 파스파르투가. 파스파르투는 이 글 주인공의 하녀거든. 승려들은 바로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뒤로 호위병들이 따라오며 일제히 총알과 화살을 피웅피웅피웅 쏘아대고 탕탕탕. 하지만 납치범들은 재빠르게도 도망쳐 잠시 후 총알과 화살이 닿지 않는 곳으로 벗어났답니다.
구했네요. 필리어스 포그 파스파르트.